떠오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라연합TV 박준호입니다. 세계 정세가 각자 도생, 약육 강식으로 점점 험난한 경랑이 지금 휘몰아쳐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카라연합TV는 한국인이 보다 한국인다워지는, 지금까지보다도 보다 더 한국인다워지는 어떤 문화적 원형, 그 다음에 정책성적 원형에 대해서 고민하는 방송이라는 것도 익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조선 그리고 일본이 하나 되는 방송 카라연합TV, 이 카라연합이 어떠한 문화적, 정체성적 원형 속에서 만들어졌는가, 그런 것을 쭉 그동안에 연구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 제 생각도 몇 번에 걸쳐서 껍질을 환골탈태하면서 변해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의 그 카라연합인의 원형적 프로토타입의 그림을 거의 이제 그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론은 인도 드라비다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고 결국은 오늘과 같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 3시간에 걸친 내용을 6편으로 나누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가 보이지요. 인도로부터 해양 문명 세력이 북상하는 드라비다 인더스 문명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세력이 이 바다를 통해서 산동반도와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 그리고 이 요동 요소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한국인의 원형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2, 3세기 정도까지 존속했었던 이 고인돌이 중요한 징표이다. 그것은 여기에 보다시피 인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도 남부에도 엄청나게 많은 고인돌이, 이런 탁자식 고인돌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종족적으로는 우리하고는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인종적으로는 멀게 느껴지고 유전적으로도 멀게 느껴지는데, 언어적으로 보면은 분명하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은 매우 밀접한 친연성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 대표적인 게 인칭대명사 나, 너, 그리고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놀이, 윷놀이, 공기놀이, 비석치기, 그리고 장묘문화인 고인돌,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아기 때 곤지곤지 하는 거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경험했는데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인도 드라비다 타미로의 현대에 존재한다. 그런 문화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은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 전후를 거치면서 그 원형이 형성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어학적으로, 그 다음에 역사적인 것을 곁들여서 오늘의 방송을 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6편에 걸쳐서 내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제1편부터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카라연합의 정체성 포줄도에서 여기에 보면은 드라비다어 싱갈라어라고 써 있는데, 이 산스크리트어와 드라비다어가 북상해가지고 한국인의 원형을 형성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문제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최근에 자꾸 제가 연구를 해 오다 보니까는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이제 환단국의 논란도 있는 사람들은 이 아사달 홍산, 투르크, 이렇게 몽골, 퉁구스 이쪽과 관련돼서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본질적인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의 그림의 밑바닥을 놓치고 있다. 기초를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한 결과 엉뚱한 곳에서 환상을 쫓고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카라연합TV는 이렇게 한국과 일본과 북한을 하나로 묶는 카라연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공헌하는 그런 이론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 감정과 인문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의 박정재 교수라는 분이 한국인의 기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건 주로 기후학, 고고학, 언어학, 고유전학을 총망라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책을 쓰셨는데요. 근데 이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바로 이 책이 그 책이 바로 되겠습니다. 읽어봤는데 역시 어떤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과 정서적 감동은 언어학적인 접근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좀 건조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과학적인 학술서로서는 의미가 있고 그러지만은 결코 아사달 카라 문명의 카라 연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정서적 감동과 정서적 일체감, 감동을 선사하는 측면은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살짝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국인의 유전적 원형은 여기에 보면은 러시아 연해주 악마의 문 동굴에서 발견된 7700년 전 신석계의 인이 기본 토대다. 그것은 빙하기와 시기를 거치면서 일어난 돌연변이적 현상 그리고 그 유골에서 나오는 안이빨 덕의 얘기가 여기에 보면은 신체적 특징이 여기 보면 산 모양의 앞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주로 일치하는 유전인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그 기후 변화와 관련돼 가지고 인류가 이동에 관한 중에서 기후 피난민으로서의 한국인도 여러 인종 종족들이 섞이는 과정 속에서 오늘의 한국인이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결론은 동남아로부터 올라왔던 남방계 유전자와 유라시아 초원벨트로부터 들어왔던 북방계 유전자가 섞여서 오늘의 한국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카라연합TV는 카라연합이라는 국가 연합 공동체의 목표를 두는 이론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책을 내용을 참고는 하긴 하지만은 보다 언어학적인 접근 속에서 얘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드라비다어와 한국인과의 친연성 그것은 구한말의 한국인의 선교사이면서 교사로서 많은 활동 그리고 54년간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무심양문으로 지원을 해마지 않았던 여기 파란 눈의 한국인 호머 헐버트 선생께서 드라비다어와 한국어는 고대에 상당한 친연 관계가 있었다 이런 최초의 어떤 책을 발간했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한국어와 드라비다어를 비교하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언어학적으로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얘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어와 드라비다어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내용들이 많은 비슷한 면이 있지만은 저는 여기 그림에서 이걸 굉장히 주시해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데이라고 되어 있죠. 날. 우리가 날, 하루 이틀 할 때 그 날이죠. 날이 드라비다에서도 똑같이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스, 동물, 말이 드라비다어에서도 고대에는 말이었습니다. 현대 타미르에서는 이게 리을이 탈락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국어와 드라비다어만 이런 게 유사한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몽골어와 드라비다어의 어휘 비교라고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봐가지고 뽑아낸 건데요. 한국어 날, 드라비다어 날 같죠. 말 같아요. 근데 몽골어로 나르라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몽골어를 잠시 해봤는데요. 나르라고 발음합니다. 그것이 바로 날에 해당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의 날이라는 이 말이 몽골에서 왔구나. 부요 족속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온 몽골어에서 나온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드라비다어를 뒤지는 과정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뿌리는 드라비다어의 날이 한국어이면서 몽골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몽골어조차도 남방 드라비다어의 한국어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 어휘를 몽골어가 현재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 몽골어도 저 드라비다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어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할 정도의 언어적 친연성을 보이지만 몽골어도 일부분이 그런 영향에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가면서 야, 내가 진짜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그 문제의식을 먼저 얘기하고 다음 얘기를 전개하겠습니다. 문제의식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한국어의 드라비다가 많이 일치하기 하지만은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으로 자주 안 변하는 말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인칭 대명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지시 대명사랄지 심지어 3인칭 대명사도 자주 변하는 말이 다양하게 변하는데 원시적인 언어 상태에서 1인칭과 2인칭 특히 1인칭 언어는 가장 보수적이면서 자기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바뀌지 않는다. 그게 바로 그 공동체 집단의 종족적 정체성의 핵심이 아닌가 언어적으로는. 그래서 1인칭과 2인칭 대명사에 깊이 착안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형성은 어떻게 되는가? 언어적 배경과 진화를 추적했는데요. 제가 1인칭 대명사와 2인칭 대명사에 깊이 착안해서 천착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이동 경로상의 언어도 어족도 검토했습니다. 한국어는 타미르와 가장 가깝고 동시에 일본어와 가깝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보다도 한국어에서 타미르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미르적 성격이 일본어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한국어에 반영된 것이 일본에 투영된 것이다. 한 달이 거친 것이다. 타미르가 한국어를 지나서 일본어로 반영된 것이 일본어의 타미르적 성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국어에 나타난 타미르적 성격은 매우 적나라하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들의 언어의 기본적인 그 토대는 타미르라는 것, 즉 드라비다어라는 것, 인더스 문명을 일으켰던 족속, 즉 인더스 문명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한국인들이 이런 것들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말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안 변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 너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 너를 추적하는 지적 여행이 되겠습니다. 한국인과 타미르의 언어 문화를 검토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변홍사의 이동과도 어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변홍사의 이동 루트와 역사를 검토하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와 중국어도 이제 유사점이 상당히 있는데요. 문법상으로는 많이 다른데 어휘상으로랄지 그리고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상으로는 대단히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마 산동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의 그 역사적 조국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부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여족은 어떻게 탄생했고 그 역사적 배경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것을 고구려 백제인의 언어와 관련 지어서 동남아시아에는 라후족이라는 이 족속이 있는데 이들의 언어가 고구려인의 후예다 이런 또 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홍산인, 그 다음에 상나라를 채웠던 상족, 그 다음에 산동에 있었던 동이족, 그 다음에 중국의 하족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역사적 투쟁 양상들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하면서 얘기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헌적으로 한국인의 언어는 과연 어떠했을까? 고대 한국인들은 어떤 언어를 썼을까? 거기에 대한 문헌사적으로 나타나는 게 많이는 나타나지 않은데 한국인들의 그 역사적 기록이 미비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 사서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국지 위서동의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책이죠. 그 보면은 부여조에 이르면은 부여 언어는 고구려, 옥조, 예와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옥조와 유사하다. 그리고 예족과 유사하다. 예는 그 전문 역사학자들이 이게 상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풍속이랄지, 그 다음에 신화체계, 그 다음에 순장 풍습 이런 것이 상나라와 많이 유사하다. 상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동해온 종족으로 핵심이 예족이었나, 예족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부여족은 그렇게 일치한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부여계 언어는
퉁구스 계열이나 퉁구스 계열이면 여진족, 만주족, 청나라, 금나라를 일궜던 종족이죠. 퉁구스 계열과 선비족, 몽골어날지 수당을 만들었던 16국 시대에 중국을 유린했던 그 종족이죠. 선비족. 수와 당을 세웠던 종족입니다. 이게 알타이어 계통이죠. 이게 퉁구스는 만주에 있었던 여진족 계통, 선비족은 요서 지역에서 몽골 초원에 있었던 몽골계 알타이어. 그 다음에 그 서쪽에 이제 투르크족들이 있었죠. 근데 이들과 고구려 부여는 다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단고기를 주장하는 분들은 자꾸 그들의 얘기를 보면은 한국인의 고대의 시원지역 역사를 이 퉁구스랄지 몽골계와 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좀 너무 나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언어가 이렇게 고서에도 다르게도 나왔고요. 그러면은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이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그렇게 표현했는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이게 말갈, 음루, 물길, 여기 여진족의 이제 그 여진족 이전에 여진족 족속을 부르던 말인데요. 그 명칭이 고구려어와 부여어, 고구려 부여어는 같은 계열인데 언어가 전혀 달랐다, 이렇게 삼국지 위서동의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알타이 계열의 유라시아 초원벨트로부터 만주에 있었던 족속들의 언어와 부여, 고구려, 또 나중에 남쪽으로 내려왔던 백제, 상층부, 이 언어들은 언어가 달랐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사선은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거기에 또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고대사를 너무 잘못 짚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단고기를 만드는, 이게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최근에 조선일보의 박종인 기자가 구한말 일제 초입에 일본 군부에서 만들었던 만주지지의 내용과 많이 유사하고 그걸 인용한 면이 강하다, 거의 대동소이하다, 거의 같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석주 독립운동가 이상용 선생께서도 그 만주지지를 인용해가지고 나라가 일제에 넘어가니까 만주에 가가지고 우리의 원리를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주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던 그 자료가 결국은 일본군이 만들어낸 만주지지에 의존했다. 그러니까 일본군들은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 환단고기의 내용이 결코 한국인의 고대 역사와 아주 벗어난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인의 역사와 일본인의 역사는 이동사, 인류의 종족의 이동사와 국가의 건설 과정에서 봤을 때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겹치기 때문에, 많이 겹치죠, 사실은. 어떤 전쟁이랄지 국가의 생멸 과정에서 겹칩니다. 결국은 만주와 한반도를 지나갔던 사람들이 일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인의 입장에서 만주와 한반도의 역사는 자기들의 역사처럼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제국을 대륙으로 팽창해가는 그런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는 차원에서는 만주의 역사를 자기들의 고대 역사를 찾아가는 관점에서 연구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한국인의 역사와 겹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 내용이 마냥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도 일본 군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에서 의미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지만은 알타이 계통의 족속을 우리들의 본류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굳혀서 우리의 역사를 인식하려고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성격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너무 우리들의 종족적, 민족적 정체성을 거기에 못 박는 것은 실제 본질을 놓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근본 밑바탕에 인도 드라비다인과 관련되는 인류 문명의 요람, 인도 대륙에서 인도 대륙의 인더스 문명이 일궜던 드라비다족이 얼마나 대단한 족속이었는가를, 왜 인도 드라비다 문명이 인류 문명의 요람인가
라고 제가 말을 감히 할 수 있는가를 오늘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부여 고구려어는 방금 전에 그 사서에 나왔듯이 알타이 제어들과는 상당히 달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다른가 현재 언어상으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투르크가 있고 몽고로, 퉁구스, 만주가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들의 인칭 대명사를 제가 많은 언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인칭 대명사 1인칭, 2인칭 가지고 얘기를 되도록 진행할 겁니다. 왜? 정체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은 맨, 투르크어인데 이게 입술 소리라는 걸 아시죠? 비읍 혹은 미음. 이거는 동투르크족들, 즉 우즈베키스탄의 키르기스 이쪽에서는 나를 맨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서쪽 끄트머리 튀르크에서는 벤으로 발음을 해요. 제가 그쪽을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순음 계열이 서쪽으로 하면 비음으로 난다 이거죠. 근데 이거 같은 말이다. 그런데 이게 몽골어에 오면은 B가 되는 거예요. 이 키릴 문자로 써 있는데 이게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B 이렇게 발음합니다. 비슷하게 발음해요. 이것도 이술 소리죠. 여기 퉁구스도 B죠. 몽골과 퉁구스가 거의 같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촌 언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투르크어는 이 언어와 사촌 언어이긴 한데 좀 더 멀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공통점은 입술 소리, 숨음 계열이 1인칭 대명사를 만들어내는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2인칭은 어떠냐? 2인칭도 S 발음이 이빨 소리, 이빨 소리, 치음이 주도하고 있다. 시, 센, 치죠. 시가 치, 같은 이빨 소리 나잖아요. 치음이 2인칭 대명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같은 계열의 언어, 알타이 계열에서는 이렇게 난다는 거죠. 3인칭에서는 달라졌어요. 3인칭에서는. 그러니까 원시인들이 자기 종족의 말을 맨 처음에 만들어낼 때 1인칭, 2인칭이 나 너를 먼저 지칭하는 게 첫째잖아요. 3인칭부터 지시대명사 이런 것들 많이 다양한데 1인칭, 2인칭 대명사는 잘 안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한국어의 1인칭, 2인칭은 뭐냐? 나, 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어로 표현하면은 워, 니 이렇게 한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는 중국인도 니라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어의 니와 한국어의 너는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아는 우리는 이 아라고 발음하는데 중국 발음은 워 이렇게 발음합니다. 워와 나는 무슨 관계에 있을까?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나와 너는 드라비다어와 한국어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근데 중국어에서는 너만 일치하고 니로서 일치하고 니 밤무나 할 때 경상도 사투리 니가 일치하잖아요. 너도 니의 변형인 것입니다. 워로서 중국어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건 나중에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어는 3인칭 복수 이렇게 쭉 오면은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한자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기자, 우리는 그러면 그 기자하고 아무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앞에 기역 발음, 후음에 약간 닫히는 그잖아요. 그래서 의가 아니고 이로 하면 기가 되죠. 기녀, 기거, 기결, 기거. 이게 중국어 한자와 중국어는 아닌데 중국어에서는 타로 발음해요. 타가 3인칭이죠. 한국어에서는 그 기자를 써서 한국어 3인칭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한자 문화 각골문 이후에 형성된 한자와 한국어가 형성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워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이제 중국인들하고는 관계없는 1인칭 복수예요. 울타리 할 때 우리죠. 어떤 가두는 거 우리라 하죠. 그 우리 일본에 가면 이게 우찌가 됩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뜻도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떤 일정 구간의 날짜 같은 거, 어떤 구간, 시간의 울이 일본어로 하면 우찌로 발음됩니다. 리을이 한 음절 빠져갖고 찌가 되는 거예요. 일본어가 우리 일본에 가서 우찌가 되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오늘은 우리가 된 것이다. 이제 우리 복수. 그 다음에 2인칭 복수를 보면 너희. 1인칭 복수가 저희도 쓰죠. 저희. 자기를 낮춰서 저희들 할 때 저희 쓰죠. 히를 쓴다는 거. 3인칭 복수에서는 그들. 그들. 이렇게. 여기도 한자 그 기자가 들어가 있죠.
이게 한자어와 한국어의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히, 저히, 너희 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또 잠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미얀마어의 시노티베트에 들어가는데요. 시노티베트 중에서도 티베트 버마어가 약간 불독립적인데 크게 봐서는 시노티베트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얀마의 송조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어하고 유사해요. 이분은 누구냐? 유튜브 미얀마 공주와 민수 온달이라는 것에 그 유튜브에서 제가 캡처를 떠온 건데요. 이분이 미얀마 분이에요. 미얀마 그 보통 사람이 언어학을 전공한 그 지성인입니다. 그분이 한국어와 비교하면서 이런 내용을 실어놨길래 제가 캡처를 또 왔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는 나 그러는데 미얀마에서는 응아 그런다. 응아. 너는 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얀마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게 미얀마어의 1인칭, 2인칭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유사한 거예요. 일부가. 이분이 일부 유사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니는 미얀마하고 유사한 면이 일부분 있다는 거죠. 근데 응아는 뭐냐면은 미얀마가 송조어라고 했잖아요. 송조어와 제가 보기에는 이 나라는 드라비다어의 1인칭 대명사가 미얀마 쪽으로 접근하면서 변형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뭘 만나서? 송조어인 시노티베트어와 만나서 그 간섭, 언어의 간섭에 의해 가지고 송조어를 쓰던 사람의 성격에 맡기고 응아 이렇게 변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응아가 변한 것이 또 분화된 게 중국의 와다. 그 워가 한 제국 이후에 한자가 수입되면서 그 발음이 성조가 없는 한국어에 맞게끔 수용된 게 나, 아. 우리나라 할 때 아국 그러잖아요. 아라고 발음하는 것은 바로 이 응아로부터 파생된 워가 한나라 이후에, 한 제국 이후에 한자 문화권이 동아시아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니까 한자를 모르고는 이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한국의 고대 국가들도 그쪽에서 밀려난 족속들도 많이 오기도 하지만은 살아남기 위해서 한자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거기에 함락되어가는 역사를 약 2000년간 살게 되지요.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말이 한국어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본질이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본질은 난데 원래 나가 있었고 그 나를 쓰던 사람들이 한자도 만들고 갑골문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 하족 즉 시노티베트 계열과 투쟁 과정에서 그 세력에 밀리면서 이 응아 세력이 주로 대륙을 장악했고 그것이 또 변형이 일어나서 중국어 한어에서는 그것이 우아라는 성조어로 바뀌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는 그 똑같다고 봐야 되고요. 니는 한국어, 중국어, 미얀마의 일부, 그 다음에 드라비다어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인간의 구강 구조상 발음을 할 때 니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나는 상황에 따라서 송조어와 교차어가 이렇게 서로 간섭을 일으키게 되면은 발음 습관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뭐하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냐면은 경상도 방언하고 조선족들의 말이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유사하다는 게 느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조선족들은 한국 족속인데 그들의 발음 습관을 보면은 조선 사람 경상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알고 보면 제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중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중국 한자의 송조를 겸해서 쓰게 되면은 경상도 방언처럼 발음을 하는 경향이 그 수렴이 된다 이거죠. 경상도 방언의 형성에 한 제국 이후에 이게 진나라 진한교체기에 그 난리를 피해서 온 족속이 스며들어가지고 그 신라 사고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국어적 영향을 한어적 영향이 방언에 남아있는 게 경상도 방언이라고 우리가 알면 됩니다. 신라는 그래서 신라의 그 지배 족속들이 중국어를 쓰다 한어적 성향의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미리 짐작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다음 재밌는 것은 여기 보면은 소유격, 속격조사 의가 일치한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미얀마도 굉장히 언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티베트 버마 계통의 언어이긴 한데 대단히 다양해요. 족속도 다양하고 밀림지대에 있으면서 이렇게 왕래가 약간 부자연스러운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의라는 소유격이 한국과 일본어는 그렇게 문법적으로 비슷한데 소유격 조사가 달라요. 여기 보면은 일본어의 소유격은 노죠, 노.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노는 중국어적 영향에서 만들어진 소유격이 아닌가. 중국어에서는 워더, 나의 그러면 워더 그러잖아요. 워더. 그러면 더 이 발음이요. 더. 중국 발음은 떠 그래. 떠. 이게 축약을 하면 더가 되죠. 근데 여기에 혓바닥이 입천장을 칠 때 그 음과 헷갈려 들을 수가 있어요. 왜? 한자로 수용하고 발음하는 과정, 그리고 지배자들이 중국에서 송조를 쓰던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을 텐데, 남방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노로서 정착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의 많은 부분들이 보면 한자음이 변형돼 가지고 일본어가 된 경우들이 많이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야매, 밀거래, 야매로 샀다, 뭐 그러죠. 야매. 그래도 어두울 암자, 우리 발음으로는 암인데 일본 발음으로는 암을 받침 미음을 한 음절을 빼서 암에, 야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한자어가 일본식 음절 문자로 차용된 결과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현상들이 일본어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 옆으로 쉬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문법, 주격 조사가, 여기 보면 우리는 엄마가 그런데 미얀마 이분의 아는 미얀마어에서는 아메가 그런다는 거야. 아메가. 엄마가 아메가는 유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린아이의 젖발 때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짭짭거리잖아요. 그 입술 소리와 관련돼서 인류의 공통적인 어떤 그 엄마 아빠를 부르는 호칭이 생성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비슷할 수 있는데, 이게 엄마 아빠는 근데 특히 타미르와 한국어가 너무 유사해요. 대부분 아부, 어무, 뭐 투르코에서는 또 아타 뭐 이런데, 한국어하고 엄마 아빠는 타미르가 매우 가깝습니다. 근데 거기에 타미르에서는 이제 주격 조사가 아직은 타미르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 없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근데 이게 미얀마, 이분이 사는데 미얀마에 가가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어와 한국어에 있는 주격 조사, 기본 조사가, 그 가가 미얀마어에 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뭐 이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유튜브만 봤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근데 가가 있다는 거예요. 주격 조사 가가. 이렇게 비슷한 측면이 있다, 미얀마. 근데 미얀마어는 그 시노 티베트 내에서도 티베트 버마계어에 들어가는데 송조어입니다. 송조가 있어요. 송조가 중국어처럼. 근데 어수는 중국어하고 달라요. 어수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티베트 버마계 언어에서는 어순이 SVO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SOV. 나는 밥을 먹는다. 밥을 목적어가 주어 다음에 나타나네. 여기 미얀마어도 그래요. 미얀마어도. 그러니까 어순이 한국어하고 일치하고, 이런 조사들이 유사하면서 일치하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은.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국인과 비슷하게 생겼죠. 생김새도 좀 더 단정하고. 그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산스크리트어를 쓰는 사람들, 힌디어족과 방글라데시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인도 유럽어족과의 접촉도 좀 있었고, 그리고 남방 드라비다어의 영향도 받았고, 그리고 북방에서 내려왔던 시노티베트, 송조어를 쓰는 사람들이 짬뽕이 되면서 형성된 언어 체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어가, 이 미얀마 지역이 한국인의 형성, 인류 이동 경로상에서 오늘의 한국인이 형성된 데 있어서 중요한 그 통로상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병목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미얀마 지역을. 좀 이따 그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